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송지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 몸 속에 있는 특히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체 분자 기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코끼리예요. 사실 중국에는 코끼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인도에서 처음 코끼리가 들어왔을 때 이제 코끼리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여러 이제 스님들이 코끼리를 이제 만지는 이야기인데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사실 과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진실 또 과학적 발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코끼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과학적 진실이라고 본다면 이 각각 눈먼 이 스님들은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또 그거를 머리로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마치 밧줄과 같은 뱀과 같은 동물이구나 이제 결론을 냈겠죠. 이제 과학적인 추론을 해서 결론을 낸 거예요. 또 이쪽에 있는 이 스님은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마치 큰 벽과 통과 같은 이제 동물이라고 결론을 냈을 거고 또 이 스님은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굉장히 기둥과 같은 동물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 만약에 세 사람의 스님이 한 군데에서 만나서 코끼리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코끼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서로 맞지 않더라도 각각의 부분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코끼리는 뱀과 같은 형상도 가지고 있고 또 다리는 코끼리와 같은 형상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뭐 원통과 같은 형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 과학적인 진리야. 뭐 이거는 비과학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과학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하고 우리의 머리로서 그거를 추론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세상에 보면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럼 사람들이 왜 비과학적이다.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사람이 알 수 있는 어떤 지식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예를 하나 놓을게요.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2차원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 컵은 여러분 2차원에 존재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거는 원인 거예요. 원. 이게 여러분들한테 앞만 어떻게 생겼는지 컵이고 뭐 구멍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만약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의 과학적인 추론으로서는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거죠. 즉 과학적으로 어떤 비과학적인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은 이 컵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알게 된다면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처럼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과학적인 진리가 마치 전면적인 진리인 것처럼 굉장히 맹신을 하는데 과학이라는 거는 정말 세상에 있는 진리를 조금씩 밝혀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의미가 과학적인 발견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지구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주에 외계인이 있다면 또 그거를 연구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생명과학의 분야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는데 이제 점점 저희가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구 안에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자연도 있고 이런 생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들어가게 돼 보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있죠. 이제 인간이 있고 또 인간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관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소화기관도 있고 뭐 숨을 쉬는 데 필요한 기관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이 기관들은 또 적게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은 이런 다양한 조직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뼈 세포도 이루어져 있고 뼈 조직, 뭐 이런 피부 조직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포라는 것이 나와요. 이 세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포 안에는 세포 자체가 생명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세포가 생명체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과 같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또 자손도 낳고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세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건 시계잖아요. 시계를 이제 분해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 시계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들이 서로 이제 동작을 하고 또 이렇게 맞물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계가 가는데 세포 안에도 마찬가지. 세포 안에도 이 시계 안에 작은 부품과 기계가 있는 것처럼 세포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단백질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 고기를 이야기하는데 고기도 물론 단백질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먹는 단백질이라기보다는 세포 안에 존재하는 이 다양한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동영상에서는 이 세포 안에 다양한 기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를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세포 지금 보이시는 것들이 어떤 상상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이 동영상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세포가 있는데요. 사실 세포가 세포랑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세포랑 결합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우리 몸은 하나로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들이 다 떨어져 나갈 테니까요. 그럼 세포가 어떻게 붙어 있을까?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해서 봤더니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렇게 팔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로 이루어진 단백질 기계로 만들어진 이런 세포의 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포 팔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세포가 서로 잡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세포가 붙어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암의 전이를 얘기할 때도 한 곳에서 암이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암세포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세포의 표면을 이제 보는 건데요. 세포의 표면은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를 하나 이렇게 주머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주머니가 이렇게 막혀 있는 주머니가 아니라 세포가 밖에와 안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소통은 소위 말한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기계들에 의해서 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이제 세포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포막이고 이 세포막을 관통하는 이런 단백질 기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백질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른 세포와 A 세포와 B 세포가 만날 때 이렇게 악수하는 것처럼 정확히 단백질 기계들이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기차가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처럼 맞물려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는 저희가 막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세포 안쪽에 들어가면은 세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주머니 같은 거긴 하지만 세포가 굉장히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세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들이 마치 콘크리트 안에 뼈대처럼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막 안에는 이게 다 세포 밖이고요.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안에 이렇게 다양한 뼈대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서 세포의 형태를 이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포 안에서 우리가 건물에 이렇게 콘크리트 이제 뭐 철근처럼 이제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이제 세포 이제 골격이 있는데 이 골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액틴이라는 또 이런 골격들이 이렇게 철근처럼 이제 세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이것도 물론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러한 골격이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하면 필요가 없으면 이거를 또 이제 없애기도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골격이 있는데 우리가 골격을 더 만들어야 돼. 세포 모양을 바꿔야 돼. 그러면 이 액틴이라는 단백질들이 쭉 모여가지고 골격을 만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골격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우리가 건물도 무너뜨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골격이 필요 없으면 이 골격을 자르는 단백질 기계가 와가지고 이 골격을 자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어떻게 보면 세포 안에 있는 이 골격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세포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마이크로튜뷸리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세포 안에 기찻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포도 뭐 작긴 하지만 이 세포 입장에서 보면 세포의 이쪽 끝과 이쪽 끝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 영양 물질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전달을 하는가. 한 나라에서는 그게 기차로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로튜뷸리라는 건 기찻길을 쭉 놓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단백질로 돼 있고 기찻길을 쭉 놓이고 또 기찻길이 필요가 없어. 저쪽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기찻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이크로튜뷸리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기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찻길이 있으니까 기차가 있어야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카이네이신이라는 이제 모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기차예요. 기찻길이 쭉 있고 이 카이네이신이라는 모터가 이 기찻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뭐냐면 영양분을 가득 찬 이런 막을 가지고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위에서 걸어가요. 발이 두 개가 있고 이건 상상이 아닌 실제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발이 두 개가 있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듯이 한 발 한 발 한 발 ATP라는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렇게 걸어가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기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세포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단백질 기계들이 아까 식이 안에서 작은 부품으로 움직이듯이 그런 것 단백질 기계가 다 움직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포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또 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유전 정보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단백질 기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단백질 기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단백질 기계는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레고 블록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레고 블록이 있으면 20가지의 다른 종류의 레고 블록이 있다고 가져가면 그 레고 블록을 조립도에 따라서 연결을 쭉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엄청난 기계도 만들 수 있듯이 세포 안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계는 아까 보여드린 기계는 단백질 기계인데 그러면 이 단백질 기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산이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20가지 레고 블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세포 안에 여러분들이 아는 20가지 아미노산이 있어요. 우리가 뭐 영양제를 먹을 때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아미노산들이에요. 뭐 라이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영양제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아미노산들이 이런 단백질 기계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레고 블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20가지 아미노산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게 단백질 기계인데요.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게 단백질 이러한 엄청난 단백질 기계를 만드는데 또 조립도가 있어요. 조립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레고 블록 조립할 때 어떤 긴 거를 먼저 끼고 작은 걸 끼고 이렇게 연결해 나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포 안에는 이 조립도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20가지 아미노산을 연결을 해서 단백질 기계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제 아미노산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미노산은 이제 카르복실 그룹과 아미노 그룹이 있고 이 M이라는 게 있는데 M이 다 달라요. 20가지 아미노산이 레고 블록이 다 다르듯이 레고 블록도 보시는 것처럼 뭐 밑에 끼는 면이 있고 위에 끼는 면이 있잖아요. 아미노산도 마찬가지로 아미노 그룹이 있고 카르복실 그룹이 있고 이 모양은 이 M이라고 된 데가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있고 두 개가 모이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마치 레고 블록을 하나 이렇게 길게 끈으로 연결하듯이 아미노산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제 아미노산 이루어진 긴 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뭐 TAC 알파벳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20가지 다른 아미노산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쭉 뭐 라이신인데 이 라이신 두 개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F가 오고 페니알라닌이 오고 아르지닌이 오고 이런 식으로 20가지의 다른 아미노산들이 이런 식 연결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연결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쭉 이제 연결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끈이 되잖아요. 이 끈을 가지고 단백질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끈을 가지고 단백질 기계 만들까? 이제 또 그런 질문이 오는데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게 뭐 우리나라 매듭이라고 전통 매듭이라고 하는데 사실 끈이잖아요. 이 긴 끈을 가지고 잘 이렇게 접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가진 이 매듭을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끈이 폴리펩타이드가 잘 접혀서 단백질 기계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단백질 기계를 이제 만드느냐? 이제 이거를 순차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끈들이 접혀가지고 이런 힐릭스라는 이렇게 나선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런 베타 스트랜드라 그래서 평평한 구조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평평한 구조와 이 알파 힐릭스라는 구조가 서로 막 이렇게 쌓이고 조립이 돼가지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모양이 가진 기계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모여서 더 큰 기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렇게 아미노산이 이루어진 이 끈이 접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커다란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보신 것처럼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기계가 이렇게 필요하듯이 우리 세포 안에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박테리아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기계예요. 어떤 기계냐면 모타 같은 기계예요. 박테리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박테리아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가 모타를 써서 움직이는데 마치 우리 모타보드처럼 플라젤라라는 모타인데 이 플라젤라 모타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박테리아하고 이 꼬리가 막 돌면서 마치 프로펠러 끈을 돌리듯이 막 돌려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 프로펠러가 어떻게 도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기계가 그 박테리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박테리아는 이런 끈이 달려 있는데 이 끈이 굉장히 빨리 돌아요. 얼마나 빨리 돌냐면은 분당 6천에 돌아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달릴 때 자동차 엔진 돌아가는 속도가 분당 3천회 정도 되는데 이건 분당 6천회 정도 돌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예요. 이게 돌기 위해서는 여기 모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모타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타의 생김새를 보면 우리가 비행기에서 쓰는 모타, 자동차에 쓰는 전기 모타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정말 이러한 정교한 기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산 이루어진 단백질 끈이 폴리펩타이드가 하나하나 접혀가지고 이런 엄청난 기계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세포 바뀌고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우리가 모타로 얘기한 로드라든지 뭐 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아요. 이제 모타는 우리는 전기로 돌잖아요. 그럼 이 박테리아는 이걸 뭘로 돌리냐 봤더니 여기에 뭐냐면 수소 이온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톤 이온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는 적고 그래서 마치 수력 발전하듯이 물의 압력을 통해서 터빈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프로톤 H 아톰의 그 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많이 도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시작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도는지 연구를 많이 시작해가지고 이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터를 돌리는 힘은 여기에 갖고 있는 이 프로톤 H+가 높은 농도가 있고 여긴 낮은 농도가 있어서 이 농도 구배의 차이를 통해서 마치 수력 발전을 돌리듯이 이 프로톤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게 터빈처럼 이렇게 돕니다. 이 도는 원리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밑에 막대 같은 게 A, B라는 것이 막대 같은 것들이 이것도 물론 단백질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 마찬가지로 밑에도 이렇게 단백질들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스톤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프로톤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 붙으면은
이 모양이 바뀌게 돼요. 모양이 바뀌게 되면 파워 스트로크라 그러는데 파워 스트로크가 일어나고 모양이 바뀌어서 이게 내려가기 올라가면서 이 밑에 게 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스톤 운동을 반복을 하면서 이거를 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당 6,000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반복을 하면서 이 박테리아의 이 모타 프로틴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도는지도 다 연구가 돼 있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가 세포 안쪽이고 바뀌면은 이제 막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단백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8개 이상의 단백질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링 구조를 만들어요. 요 하나하나가 아까 얘기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이제 폴리펩타이드고 또 다른 단백질이 밑에 쌓이고 또 다른 단백질들이 밑에 이렇게 쌓여서 이게 마치 모타의 이제 로터를 만들고 그다음 꼬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밖에서는 뭐 기계를 만들 때 꼬리를 밖에서 낄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 세포 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 가운데 이 채널을 통해서 이 꼬리가 자라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안으로부터 이제 계속 자라나서 이제 꼬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백질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포를 뚫고 나가서 이제 꼬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고 이것도 하나하나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미노산 20개의 아미노산이 이루어진 어떤 레고 블록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계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링들의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 좀 이따 쭉 해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일부러 이런 걸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포 안에는 정말 엄청난 다양한 기계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런 단백질들 하나하나 내보내 가지고 이런 꼬리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 가지고 굉장히 긴 꼬리가 만들어져요. 이 꼬리가 얼마나 기냐면 박테리아의 뭐 대여섯 배 정도에 되는 길이의 꼬리로 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또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이제 ATP 생체 에너지 합성에 관련되는 이제 기계를 보여드릴 건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포가 나무들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을 해서 결국은 묻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를 뭘로 저장을 하냐면 우리는 사실은 뭐 에너지를 태양으로도 태양열에서 전기로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식물들은 뭐냐면 태양 에너지를 어떤 화학적인 물질로 저장을 해요. 그거에 하나 저장이 되는 형태가 우리가 먹는 뭐 감자나 쌀이나 이런 형태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ATP라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게 돼 있어요. 세포 안에 있는 것처럼 아까 저희가 처음에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카이네스 못하게 걸어가잖아요. 이 걸어가는 데 힘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면 이 ATP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ATP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인으로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제 형태인데 이게 하나가 끊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 에너지를 이 단백질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이제 낮은 에너지가 ADP라는 두 개가 있는 다이라는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포스페이트가 들어가 있는 ADP가 되는데 결국은 이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이 태양 에너지가 메이저로 통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ATP 에너지가 높은 물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에너지를 주고 그다음 에너지를 다시 만들고 이런 사이클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어떻게 ADP라는 물질, 에너지가 낮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ATP라는 에너지 높은 물질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물리적으로 만들어져요.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동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ATP synthese라고 그러는데 ATP를 만드는 물질이에요. 이게 ATP를 만드는 물질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게 세포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돌아요. 이게 도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박테리아에서 꼬리가 있는 플라젤라가 도는 것처럼 이 프로톤
즉 H 플러스의 농도 구배가 차이가 생겨가지고 이게 막 돌아요. 이게 돌면서 뭘 하냐면 위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단백질 서브 유닛을 막 돌려요. 그래서 막 공장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고 나가잖아.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낮은 에너지인 ADP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막 돌려가지고 높은 에너지의 물질인 ATP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미노산이 이렇게 힐릭스도 만들고 베타 이제 스트랜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ADP가 들어와서 ADP가 들어오죠.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ADP가 낮은 에너지 물질이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3개가 되려면. 그래서 단백질들이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미노산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산들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아미노산들이 이 ATP와 다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학 물질과 그렇죠. 밑에서도 이렇게 이건 알지닌이 이렇게 다 결합을 하고 있고, 근데 메탈이 딱 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에너지의 ADP 물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페이트를 여기 붙여야 되니까 포스페이트가 들어와요. 이게 이놀게닉 포스페이트라 그래서 PO4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연결을 해. 이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이 미케니컬 포스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즉 에너지가 미케니컬 에너지가 즉 화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순간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아까 밑에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케니컬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화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그걸 통해 가지고 여기서 밑에선 계속 돌고 또 이 ATP 핀세이스라는 몰레큘들이 이런 움직이면서 이런 운동 에너지를 ADP한테 전달을 함으로써 화학적 에너지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건 돌아가는 원리는 그 아까 보여드린 박테리아가 움직이는 플라젤라랑 원리랑 똑같아요. ATP가 여기서 프로톤의 농도가 굉장히 높고 여기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력 발전에서 물이 이제 수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것처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 C링이라는 것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이걸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단백질 기계로 이제 굉장히 단백질 기계로 이제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을 봐서 단백질 정교한 기계들을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은 초저온 전자현미경이라는 방법인데 초저온 전자현미경은 뭐냐면 현미경이에요. 우리가 보는 그냥 우리가 많이 보는 광학현미경과 거의 원리는 비슷한데 이제 우리가 빛 대신에 전자를 쓰고 있고 또 초저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저온에서 이제 우리가 현미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단백질 기계들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2017년도에 이러한 쿨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초저온 전자현미경이 이제 노벨상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기계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초저온 전자현미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우리가 관심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백질 기계가 있으면 그 단백질 기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정제를 해요. 정제를 하면 이 세포 안에 이 물 안에 버퍼 안에 이런 단백질 기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이 전자 샘플을 이러한 그리드라는 시편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 비트로봇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빨리 얼려요. 이제 굉장히 빨리 얼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물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물 안에 어떤 단백질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얼리지 않으면 이 물들이 아이스 결정을 만들어 가지고 투명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면은 유리처럼 투명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얼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렇게 단백질들이 마치 하나의 유리 안에 딱 갇히게 돼요. 이게 소위 말해서 비트리파이드 아이스라 그러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유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리처럼 맑은 얼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얼음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구조를
그 단백질 기계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에다가 이 얼음에 갇힌 단백질들을 이렇게 쏘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게 뭐 전자현미경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은 이 단백질 기계가 있으면 이 전자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밑에 2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딱 보는 것처럼 이게 트랜스미션이라 그러는데 이 모든 정보를 이렇게 2차원 정보를 딱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 안에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2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2차원 정보 이게 실제 이제 데이터를 모은 건데 이런 식으로 보여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층층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동그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것끼리 이걸 다 모아요. 이게 다 비슷한 구조죠. 비슷한 모양이죠. 비슷한 모양끼리 모으고 그거를 다 이제 시그널들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널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포 안에 물 안에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향의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2차원 정보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3차원 정보를 우리 생성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태껏 봤던 많은 단백질 기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거의 끝으로 다가오는데 이제 세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 기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린 거는 아까 레고 블록을 만들면 우리가 그 설명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세포 안에서는 설명서가 뭘까? 설명서라는 건 결국은 레고 설명서는 뭐냐면 어떤 블록 위에 어떤 걸 끼고 어떤 걸 그 다음에 어떤 걸 끼고 그게 사실은 레고 블록의 설명서잖아요. 세포 안에 단백질 기계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0개 다른 아미노산들이 있다면 어떤 거와 어떤 거를 서로 연결시키고 그 연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설명서인데 그 설명서가 뭐냐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DNA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DNA 시퀀스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포 안에 단백질을 기계를 만드는 설명서인 거예요. 그래서 DNA 시퀀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단백질 기계가 다르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DNA 시퀀스에 DNA 서열에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럼 뭐예요? 돌연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우리가 레고 블록을 만드는 이 조립도 안에 뭐 잘못된 게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면 단백질 기계가 잘 안 만들어지고 망가진 게 만들어지죠. 그럼 세포 안에 기계가 망가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암이 되고 그러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뭐 식물하고 다르냐? 왜냐하면 또 식물한테 필요한 단백질 기계가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 기계가 있고 서로 같이 필요한 단백질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 안의 DNA 서열은 식물이 필요한 단백질 기계를 만드는 그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세포 안에 있는 몸에 있는 DNA는 우리한테 필요한 단백질 기계를 만들고 있는 필요한 이런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DNA 서열 뭐 게놈 시퀀스 또 지놈 시퀀스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국은 의미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 필요한 단백질 기계들을 만드는 설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뭐 질의응답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좀 읽어보면요. 네. 세포가 변형되는 하는 질문인데 세포가 변형되는 것은 줄기세포에서만 가능한 것인가요? 이미 손가락 세포에서 정상세포로 변신하지 않을 거니까요. 아니면 최신과학에서는 가능할까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랑은 약간 관련이 없긴 하지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뼈도 있고 피부도 있고 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하나의 세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즉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딱 하나의 세포가 되잖아요. 그 세포로부터 피부도 되고 손가락도 되고 뼈도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줄기세포라는 것인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줄기세포만이 그렇게
뭐 뼈도 될 수 있고 피부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변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냐면 일본 그룹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노벨상을 이제 탄 부분인데요. 이렇게 줄기세포에서 우리가 피부세포가 됐잖아요. 그럼 피부세포로부터 다시 줄기세포로 가가지고 뭐 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게 그래서 뭐 iPS 셀이라 그래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피부에서 띄어가지고 이 피부세포를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뼈세포로 분화시키는 거죠. 그게 과학적으로 지금은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메디칼하게 이용이 될 수 있느냐, 뭐 소위 말해서 손가락이 없으면 거기다 손가락을 다시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아주 먼 저거지만 과학에서는 이미 분화된 세포를 다시 분화 안 된 세포로 만들어서 다른 걸로 분화시키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는 질문은 저 수많은 세포 중에 암세포나 변이세포들이 생길 텐데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잘라내거나 없애는 것도 가능한가요? 사실은 제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질문한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답을 드리면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매일 생겨요. 매일 몇십 개씩 생겨요. 근데 왜 우리 암이 안 생길까?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면역세포들이 정상과 비정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골라내요. 그래서 비정상인 세포들은 이 면역세포가 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암이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농담삼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몸이 건강하면 암이 덜 걸린다는 이유가 이 면역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세포가 즉시 그거를 인지해가지고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단백질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암세포들이 나오지만 우리 면역세포들이 이제 그런 거를 담당을 하시는 거죠. 단백질에 대한 연구는 현내 국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있나요? 네. 단백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단백질의 3차원 구조라든지 이런 연구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뭐 세계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수명은 얼마나 된다요? 아까 기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계마다 수명이 더 틀려요. 왜냐하면 어떤 기계는 특정 기계는 필요하고 바로 없어져야 되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 기계가 계속 있으면 세포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백질 기계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또 능동적으로 다 없애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 어떤 것들은 2시간, 뭐 어떤 건 5시간 있다가 다 없애주기도 하고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액틴이나 이런 세포 안에 골격을 유지하는 단백질들은 좀 길어요.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뭐 없애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24시간이 되기도 하고 세포가 이제 분열을 24시간마다 하는데 이제 분열이 된 다음에도 그 전에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계속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단백질들은 뭐 굉장히 스테이블 오래 사는 그러니까 수명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고 어떤 단백질들은 정말 30분 있다가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다 없애지는 것도 합니다. 고분자 물질 그다음 질문은 고분자 물질은 분해되기 전까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세포막은 아까 이렇게 막이라 그랬잖아요. 그 단백질 이런 분자들이 그걸 뚫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뚫고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보자기에 싸요. 베시클이란 보자기를 싸가지고 세포 밖으로 이렇게 딱 던져내는 방법이 있고 또 세포 안에는 어떤 이런 채널이라는 단백질 또 기계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내보내기도 합니다. 생체막과 세포막은 어떻게 다른 거죠? 뭐 말하기 이건 동일한 거예요. 생체막, 세포막이랑 사람들이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거긴 한데 이제 생체막 또는 세포막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인간이 점점 나이가 들면 단백질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사실은 인간이 나이가 들어도 이 단백질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단백질이 늙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단백질의 수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들은 우리 몸에서 계속 새롭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 우리 유전자에 어떤 돌연변이들이 쌓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즉 설명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단백질 기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암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단백질만으로도 박테리아 모탈하니 인간 세상에 적용하면 엄청난 그린 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세포 안에 엄청나게 많은 포텐셜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과학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 단계까지는 있진 않아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공학에서도 이제 사용하려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스스로 소멸하기도 하네요. 단백질이 스스로 소멸한다기보다도 어떤 단백질들은 이 단백질을 없애는 기계들이 있어요. 이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이거를 없애는 잡아먹는 기계들이 와서 다 분해해요. 쉽게 얘기하면 분해하는 또 단백질 기계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은 이전 강의에서는 세포는 유기체 또는 생물이라고 생각하고 보다가 기계로 설명하니까 조금 달라 보여요. 생체 분자 기기는 말씀하신 여러 유기체 분자들 하나하나 만들어 인류 또는 생명체에 적용하는 것인가요? 세포는 유기체가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백질 기계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코끼리의 하나의 면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단백질 기계로서 세포 현상이 다 설명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 생명 형상이다, 뭐 생물학이다, 여러분 교과서에 배우는 그런 것들을 특히 생명과학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거는 0.00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포는 유기체가 맞는데요. 제가 이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세포를 어떤 하나의 기계로서도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들을 말씀드린 거고 또 그러한 측면들이 있어요. 단백질들은 세포 안에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작용을 하니까 세포를 기계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끼리를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 마찬가지죠. 세포 안에 단백질이 얼마나 있나요? 개수보다도 종류가 더 중요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게놈에는 유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유전자가 뭐 2만 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2만 개의 다른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각각 2만 개가 뭐냐면 2만 개의 다른 단백질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그 설명서가 유전자예요. 쉽게 하면 2만 개의 유전자, 그 얘기는 100%는 아니지만 2만 개의 서로 다른 기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결합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변형이 있어가지고 세포 안에는 뭐 20만 개, 10만 개의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단백질 기계들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테리아 모터 만드는 저것도 박테리아 DNA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뭐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박테리아 DNA 안에 그 부품들이 하나둘 다 돼 있고 부품들이 만들어져서 또 연결이 돼가지고 아까처럼 모터를 딱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물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나요? 단백질이 없으면 생명 형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계 안에 그러니까 그 질문은 자동차 안에 부품이 있나요? 이거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생명체라 그러면 그 안에 생명 형상을 유지하는 생명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생명체는 스스로 영어로 리프로덕션이라 그러는데 자손을 만들 수 있어야 생명체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작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유전 정보도 복사를 해야죠. 복사한 유전 정보를 다른 데로 나눠줘야죠. 또 세포를 반으로 쪼개야죠. 이런 게 다 누가 해요? 단백질 기계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초저온 전자현미경 신기하죠? 앞으로 단백질 연구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단백질 연구는 단백질 이 부품 하나하나의 연구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이 단백질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결합을 통해 가지고 기계를 만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연구는 이러한 각각의 부품들이 아까 시계 하나하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시계 하나하나 톱니바퀴
이가 연결돼 가지고 움직이듯이 단백질 기계도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단백질 연구는 이렇게 거대한 단백질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단백질 연구가 아까처럼 세포 안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조를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트렌드는 세포 안에서 분리 없이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초저온 전자현미경은 보통 얘기하면 한 110 켈빈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70도 정도에서 이제 이미징을 하고 있습니다. 급속 냉동으로 유지처럼 맑은 상태를 만들어 관찰하는 기술은 그런데요. 초저온 전자현미경은 실험 환경에 굉장히 예민해서 실험 관리 환경도 네. 그래서 이 사실 전자현미경 이게 재밌는 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재밌는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 사실 그 드부체라는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게 뭘 받았냐면 물이 유리처럼 어는 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구한 게 뭐였냐면 어느 날 70년대 와가지고 물이 어떻게 어는지를 빨리게 얼고 느리게 얼고 그래서 물이 투명해지는 걸 발견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아무 쓸데가 없는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연구소에서 연구하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구가 아니었다면 보시는 것처럼 맑은 유리에 가둘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벨상은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서 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과학적 디스커버리가 발견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게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노벨상은 어떻게 보면 자연히 오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현미경이 없으면 세포는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가 현미경이라는 게 없었다면은 우리가 아는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아무도 믿지 않아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전자현미경 또는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를 발견할 수 있었죠. 네, 설명서 해독이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피부 세포나 이 세포 안에 있는 신경세포나 동일한 해독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세포부터 왔으니까. 근데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에 필요한 기계만 만들어내고 피부세포는 피부에 필요한 기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해독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같은 설명서를 다 갖고 있거든요. 피부세포랑 뭐 신경세포랑. 근데 해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경세포가 되기도 하고 해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또 피부세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는 거죠. 그 다음 질문해 주신 게 현미경 종류마다 볼 수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가요? 바이러스는 이제 크기 자체가 거의 유사한데 우리가 광학 현미경으로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보기는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막 너무 고통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광학 현미로 보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면 아주 작은 거 바이러스 같은 거 박테리아 같은 거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파장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실험실에서 이용하는 광학 현미경은 뭐냐면 결국은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과시광선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과시광선의 가장 짧은 파장인 뭐 한 340 나노미터 그거보다 작은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보이는 전자현미경은 이 파장이 원자 하나보다도 작아요. 원자 하나보다 짧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이루어진 구조들 볼 수 있는 구조들을 보여드렸는데 즉 하나하나의 원자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탄소, 여기는 산소, 여기는 질소.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그렇게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포 안에 작은 이제 생체 분자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인체 단백질이 적거나 많은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많이 생기죠.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세포 안에 이제 우리가 세포가 막 성장하잖아요. 막 성장하고 둘로 나뉘고 이렇게 증식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기계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증식하겠죠. 그럼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암인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에 단백질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아까 단백질의 종류가 이제 뭐
아까 이제 설명서라 그러는데 그 설명서를 어떻게 해독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뭐 세포의 기능을 갖고 피부나 뼈 세포 이렇게 되듯이 이 단백질의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요만큼의 양이 필요하면 딱 이만큼의 양을 만들어야지 이게 많아지면 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또 적어지면 필요한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화는 정말 정교한 기계고 이 기계의 양과 개수와 필요한 것들이 다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정보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DNA 염기 서열이라는데 이 단백질 이 설명서뿐만이 아니라 누가 발현이 되고 누가 해독이 되고 누가 해독이 안 되고 이런 정보까지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암세포가 매일 생겨요. 이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암세포라는 건 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국방력을 굉장히 튼튼하게 하면 적들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듯이 우리 면역을 굉장히 이제 튼튼하게 하면은 사실은 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이 걸리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막 너무 괴로워하거나 고민해하고 그렇게 되면 몸이 알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계라고 설명을 했지만 몸은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과학자긴 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기분이 좋으면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게 결국은 우리의 면역 세포를 활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병에 암 같은 게 만들어졌을 때 이런 면역 세포들이 잘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포 내용의 수소 결합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아까 이제 단백질이 접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하나 붙는 거는 공유 결합이라는 거예요. 공유 결합은 굉장히 단단한 이제 결합이죠. 이게 잘 끊어지지 않은 공유 결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이게 체인이 진 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이 접혀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형태를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결합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소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형태를 딱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소 결합이고 또 소수 결합이라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라는 또 물이 싫어하는 아미노산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그래서 수소 결합, 뭐 여러분들이 배우는 반데르발스 결합, 뭐 소수 결합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매일매일 교체가 되나요? 네, 단백질은 매일매일 교체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단백질이 유지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 이제 또 하는 질문이냐면 2만 개의 유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식물하고 저희하고 보면 누가 더 유전자 수가 많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식물이 우리보다 유전자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우리보다 이런 단백질 기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인간은 인간이고 식물은 식물이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5만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학은 아직도 우리가 아는 게 0.0001%도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단백질 형태에 이상이 생기면 질병이 생기겠죠. 형태 이상이 생겼다는 건 기능이 이상이 생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엔진이 있는데 그 부품 하나가 약간 찌그러지면 자동차가 잘 안 돌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발견 못한 세포들이 많다면 현미경 발전이 안 돼서 못한 것인가요? 발견 못한 세포들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연에 인간이 가보지 않은 데가 너무 많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바다 깊은 데도 못 가보고, 그래서 여러분 TV에 보면은 바다 깊은 데도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세포가 발견됐다고 얘기도 하는데, 또 이 질문은 되게 재밌는 질문이기도 한데 뭐냐면은 과학적 발전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이삭 뉴튼 아시죠? 뉴튼이 뭘 했어요? 고전역학. 어떻게 고전역학? 여러분 뭐 만화책에서도 보고 많이 봤잖아. 사과 떨어지는 거를 보고서는 고전역학이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보세요. 사과 떨어지는 걸 본 사람이 뉴튼 한 사람이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이 사과 떨어지는 걸 다 봤을 거예요. 근데 뉴튼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왜 떨어지지? 그래서 과학은 질문의 시작인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윈 아시죠? 다윈이 뭐예요? 뭐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다윈이 여러분 아시는 건 잘 모르겠지만 배를 타고 이런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뭐 새 모양, 뭐 거북이의 모양을 보고 진화론을 이야기했는데 다윈이 딱 갈라파고스에 가서 한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여긴 왜 토끼가 없지? 다윈은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 가면 토끼 엄청 많아요. 길거리에 그러니까 공원에도 엄청 많은데 갈라파고스 갔더니 토끼가 없는 거예요. 토끼가 없다는 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지만 별로 질문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다윈은 여기는 왜 토끼가 없지? 그 질문으로부터 진화론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과학은 질문하는 데서부터 모두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은 그걸 답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과 뭐 전자현미경이든 뭐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마인드는 실험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답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뛰어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학적인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 어떤 현상을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한다면 그게 과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신비하죠. 단백질 세계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정말 쓸데없는 연구로 노벨상까지 쓸데없는 연구가 노벨상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노벨상을 타겠다 연구해서 노벨상 탄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쓸데없는 연구하다가 발견된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의 어떻게 보면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정글이 있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정글에 탐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금이 발견될지 다이아몬드가 발견될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현미경 없으면 자연 발생 뭐 현미경이고 자연 발생서 뭐 이런 거를 증명하지 않는데요. 그게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현미경이 우리가 이 세포 안에 어떻게 이제 이런 기계들이 단백질들이 이제 구성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인체 안의 단백질이 다른 종류인가요?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 우리가 먹는 고기 단백질도 아미노산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아미노산이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근육이 되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가 고기 먹는 거 근육 먹는 거잖아요. 근육이 되기도 하고 또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손톱이 되기도 해요.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세포 안에 기계로 작동하기도 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보면 같은 쇠로 만들었지만 어떤 거는 쇠의 본네트 판이 되고 어떤 거는 엔진이 되듯이 같은 단백질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최저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나요? 단백질은 우리가 몸이 37도잖아요. 37도에서 최적화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프거나 그러면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열이 너무 오르면 단백질이 망가지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뜨거운 데 있거나 그러면 우리 몸에는 자동차도 사실은 여러분 냉각수라서 쿨링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도 굉장히 다양한 쿨링 시스템이 있어요. 뭐 땀을 흘린다든지 그래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단백질은 37도가 가장 최적이고 농도가 아주 높거나 낮으면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세포 안에 단백질 안에 뭐가 단백질 아니라는 게 단백질이 뭐냐면은 아까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끈이 접혀 있는 거예요. 끈이 접혀 있어서 기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뭐 안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뭐 질문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네, 맞아요. 여기 이제 뭐 어떤 분께서 학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 질문이면은 잘 받아줘야 되는 게 사실 아이들은 어떤 적이 없거든요. 뭐라 그러지? 정말 순수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한 디스커버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는 교육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질문하면 어떤 선생님은 질문하지 마세요. 그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창의성을 죽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의 시작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과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교육 자체가 이렇게 암기하고 습득하고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질문하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게 저는 과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속 질문 답하죠. 그다음에 열 손상 단백질은 되돌릴 수 없나요? 단백질 후라이 그쵸? 이게 열 손상이 어떻게 열 손상이 일어나냐면은 단백질이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아주 정교하게 접혀 있는데 그 결합이 상호 결합이 수소 결합, 뭐 소수 결합 이런 걸로 다 되어 있는데 열을 가하면 이 결합들이 다 망가져요. 완전히 다 엉켜버리는 실이 되는 거예요. 엉켜버린 실을 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 손상된 단백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 방법이 있다면 하얗게 된 계란 프라이도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네, 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실 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그 안에 정말 작은 단백질 기계들이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모든 분 질문을 많이 하세요. 누가 뭐라도 질문을 많이 하면 사실은 그 질문이 굉장히 큰 답을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